꽃님이님들 지금 환율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노후 자금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특히 퇴직금과 노후 자금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는 분들은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 생활 여력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을 점검하지 않으면 몇 년 뒤가 아니라 몇 달 뒤에도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분들이 정년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퇴직 이후가 더 길어졌고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꽃님이님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통계와 실제 사례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짚어드리려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불안하기만 하신가요? 아니면 내 자산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오르면 안심하고 떨어지면 불안해하세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집값 자체가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가 진짜 노후를 결정하거든요. 집이 아무리 비싸도 팔지 않으면 그건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기준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환율이 불안정하다는 뉴스는 매일 나옵니다.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는 말도 끊이지 않죠. 그런데 정작 내가 가진 자산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구조를 정확히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환율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댓글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디오북처럼 들어주세요. 말하는 대로 꽃길로 한번 가보실게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인 65세 이영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침울하더라고요. 퇴직금 전부를 넣어서 산 아파트가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예상보다 오르지 않았대요. 그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이영호님은 국민연금이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나오고 개인연금은 따로 준비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90만 원밖에 없는 거죠. 집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생활비가 모자라면 대출을 조금씩 늘렸대요. 처음엔 괜찮았대요.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팔아서 갚으면 되니까. 그런데 환율이 흔들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은 생각만큼 안 올랐고 오히려 대출 이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팔고 나면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도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이영호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집 한 채에 모든 걸 걸었는데 정작 그 집이 현금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님의 노후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자산 분산 원칙과 현금 흐름 만드는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꽃님이님의 자산 구조를 점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영호님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그리고 집값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노후를 흔드는 자산 리스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이 일본보다 높다는 통계를 본 적 있으신가요? 언뜻 보면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가구당 순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 일본은 금융자산 비중이 훨씬 두터워요. 무슨 차이냐면 일본은 집값이 떨어져도 금융자산으로 생활을 버틸 수 있는데 우리는 집값이 흔들리면 자산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특히 퇴직자 구간에서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서 만약 장기적인 부동산 조정이 발생하면 노후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경우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자산은 20% 안팎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집값이 10%만 떨어져도 전체 자산의 7%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금융자산은 10% 떨어져도 전체 자산의 2%만 영향을 받고요.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 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퇴직금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몇 년 뒤 집값이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몇 천만 원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박영수님은 팔 수도 없었어요. 팔면 손해를 확정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생활비는 계속 필요하고 결국 대출을 받아서 버티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한 곳에 몰아넣지 말라는 겁니다. 집이 필요하면 사되 전부를 집에 넣지 말고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나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이 흔들려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장기간 하락했어요. 도쿄 도심 아파트 가격이 피크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곳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이 10년, 20년 이어졌고요. 지금도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1990년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본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버텼느냐입니다. 그들은 금융자산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연금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왔고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자산 구조가 분산돼 있어서 파산까지 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수도 있고 일본처럼 장기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측을 마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산 분산의 원칙이에요. 집을 팔아라, 사라 이런 단정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만 부동산 중심 구조에서 금융자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자산이 부동산 70%, 금융자산 30%라면 5년 안에 부동산 60%, 금융자산 40%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럼 집 한 채밖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주택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방식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집을 자녀한테 물려줄 수는 없지만 당장 생활비가 급한 분들한테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보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가입자가 많은데 이분들은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서 주택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값 3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으면 70세 기준으로 한 달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150만 원 정도 되니까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만났던 72세 최순자님은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주택연금으로 한 달에 80만 원 받으세요.
국민연금이랑 합쳐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검소하게 사시니까 큰 무리 없이 생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녀한테 집을 물려주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 하셨지만 당장 생활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동산 쏠림이 위험한 이유가 단순히 가격 변동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동성 문제도 있어요. 집은 급하게 팔려고 하면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금융자산은 급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요. 예금은 당연하고 펀드나 주식도 며칠 안에 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집을 급히 파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급매로 내놓다 보니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렸습니다. 만약 그분이 예금이나 펀드로 일부 자산을 나눠놨다면 그런 손해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산 분산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부동산만 믿지 말고 금융자산을 함께 준비하라. 두 번째 원칙은 금융자산 안에서도 분산하라는 겁니다. 예금만 있으면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고 주식만 있으면 변동성이 크거든요. 예금, 채권, 주식, 펀드를 적절히 섞어야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금융자산 구성을 보면 예금이 7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긴 한데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펀드나 채권에 분산해서 장기적으로 자산이 줄어들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조언은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되 그렇다고 예금에만 몰아넣지는 말라는 겁니다. 60대면 예금 50%, 채권 30%, 주식이나 펀드 20% 정도로 가져가는 게 적당하고 70대 이상이면 예금 60%, 채권 30%, 주식이나 펀드 10% 정도로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 기준이고 각자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해요. 연금이 충분하고 생활비 걱정이 없는 분은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반대로 연금이 적고 돈이 급한 분은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환율 변동도 자산 분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산을 달러나 다른 외화로 분산해두면 환율이 오를 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분산 차원에서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외화로 보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산 분산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나누고 금융자산 안에서도 다시 분산하고 일부는 외화로도 분산하라.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퇴직 이후 어떻게 소득을 만들고 역할을 유지할 것인지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후 대비의 핵심은 재테크 한 방이 아닙니다. 소득이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연금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바로 무너지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초반인데 기대 수명은 8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퇴직 이후 시간이 30년 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냥 놀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돈도 문제지만 사람은 역할이 없으면 무너지거든요. 일본을 보면 고령층이 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0대 초반까지도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건강하게 활동하고 사회와 연결되고 싶어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정부도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고 있고 실제로 관리 업무나 돌봄 관련 역할 수요가 커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퇴직 후 운전 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택시나 대리운전, 배달 같은 일이죠.
체면 때문에 안 하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무엇보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하세요. 제가 아는 66세 정민수님은 퇴직 후에 돌봄 자격을 따셨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인데 몇 달 교육받으면 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요양센터에서 일하시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버신대요.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250만 원 정도 되니까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민수님이 말씀하시길 처음엔 체면 때문에 망설였대요.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했는데 돌봄 일을 한다는 게 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보람도 있고 무엇보다 몸이 건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는데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긴다고 하셨어요. 물론 모든 분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나이가 많아서 힘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작은 역할이라도 찾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한다거나 아파트 경로당에서 간단한 관리 일을 맡는다거나 손주 돌봐주는 것도 일종의 역할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퇴직 이후에도 사회와 연결되는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일을 하거나 역할을 맡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게 고립을 막아줍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외로움이 커지고 그게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독거노인의 우울증 비율이 일반 노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분들이 더 힘들어하세요. 자녀들은 각자 바쁘니까 자주 못 보고 친구들도 나이 들면서 하나둘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점 고립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 후 생존 전략의 두 번째는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든 봉사를 통해서든 취미 활동을 통해서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그게 삶의 활력이 돼요. 제가 만났던 70세 김영희님은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들으세요. 일주일에 2번 나가시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수업 끝나고 차도 마시고 가끔 같이 여행도 가신대요. 그분 말씀이 그 시간이 일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은퇴 파산 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하는 겁니다. 준비 없는 창업이 가장 위험합니다. 퇴직금 받아서 카페나 치킨집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경험 없는 업종에 뛰어들면 거의 실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영업 통계를 보면 개업 후 3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5년 안에는 70% 이상이 문을 닫아요. 퇴직금으로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가능하면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천천히 키우는 게 좋습니다. 금융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서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지인이나 친구 소개로 투자하는 경우가 위험합니다. 믿는 사람이 소개했으니까 안심하고 돈을 넣었다가 나중에 보니 사기였던 거죠.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이 금융사기 피해를 가장 많이 입습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고수익 투자 권유 사기가 많아요. 이런 사기를 피하려면 일단 투자 권유를 받으면 바로 결정하지 말고 며칠 생각해보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중대질환도 노후를 흔드는 큰 요인입니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 같은 질환에 걸리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걸 준비해 두지 않으면 치료비 때문에 노후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전체 의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고 특히 큰 병에 걸리면 비급여 항목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보험은 꼭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성인 자녀 의존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지원해 주다 보면 자기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물론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기 노후가 먼저입니다. 자녀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녀도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게 선을 긋는 게 서로한테 좋습니다. 중년 이혼도 노후를 흔드는 요인입니다. 최근 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데 이혼하면 재산이 나눠지고 혼자 생활하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특히 남성은 집안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지는 흐름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독거노인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특히 여성은 평균 수명이 길어서 남편이 먼저 가시고 혼자 사는 기간이 10년, 20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거 형태도 노후의 안전에 영향을 줍니다. 고층 아파트에 살면 이동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집에 갇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빨리 대응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생활 동선과 관계망이 중요해집니다. 집이 너무 외진 곳에 있으면 병원이나 마트 가기 힘들고 이웃과 교류도 어려워요. 가능하면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 그리고 사람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에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퇴직 후 생존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소득을 만들어라. 일이든 역할이든 뭔가 하면서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라. 둘째, 관계를 유지하라. 고립되지 말고 사회와 연결되는 끈을 놓지 마라. 셋째, 파산 위험 요인을 피하라. 창업, 사기, 질환, 자녀 의존, 이혼 같은 것들을 조심하라. 넷째, 주거와 생활 동선을 점검하라. 나이 들어서도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이 네 가지만 잘 지키면 퇴직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환율과 부동산 가격 변동이 노후를 어떻게 흔드는지부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쏠아놓고 계신데 이게 왜 위험한지 명확하게 보셨을 거예요. 잘못된 상식은 이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안심하고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것.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집값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집이 아무리 비싸도 매달 쓸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올바른 관리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적절히 분산해서 집값이 흔들려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하락했지만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서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대비해야 합니다. 집 한 채에 모든 걸 거는 구조는 이제 바꿔야 해요.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이렇습니다. 부동산이 조정되면 자산 전체가 흔들리고 급하게 팔면 손해를 보고 유동성이 막혀서 필요한 순간에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이렇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금융자산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자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부동산이 몇 퍼센트, 금융자산이 몇 퍼센트, 금융자산 안에서 예금, 펀드, 주식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적어보면 내가 어디에 취약한지 바로 보입니다. 만약 부동산이 70% 이상이면 금융자산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세요. 당장은 어렵더라도 5년 안에 부동산 60%, 금융자산 40%로 맞춰가는 겁니다. 금융자산이 예금에만 쏠려 있으면 일부를 펀드나 채권으로 옮기세요. 조금씩 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 소득 계획도 세워보세요.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부족하면 어떻게 벌 것인지, 일을 할 건지, 역할을 맡을 건지, 주택연금을 받을 건지.
지금부터 준비하면 퇴직 이후가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동산이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연금이 부족해서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퇴직 후 일자리가 걱정되시나요? 꽃님이님의 고민을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